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귀엽고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히려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수익을 들으면 그게 사실이냐며 믿지 못하기도 할 정도로 많이 벌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엔 저도 제가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들처럼 저도 일반 회사원이었거든요. 평생 회사에 몸담고 월급쟁이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권유 덕에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노력만 있다면 정년 또한 없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그동안에는 회사에 오전 8시까지 출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고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면서 가게를 키운다고 참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말을 하고 잘 걸어 다닐 정도로 커서 그런지 한가한 시간이 차츰차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뭐랄까 제가 꿈꿔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정다감했고 자상한 사람이었으며 항상 저를 우선시해주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사실 제게는 동생들이 3명이나 딸려 있어서 장녀로서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동생들에게 양보를 해야 했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하소연을 종종 듣기도 했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을 한다고 바쁘실 때에는 제가 동생들을 돌보기까지 했었어요. 그래도 하나 다행이었던 점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셔서 경제적으로는 자식 넷을 키우기에 그리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양보하는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저는 항상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큼은 제 의사를 먼저 물어주고 선택해 주기를 기다려주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3년 내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결혼과 연애는 또 다른 문제더군요. 연애할 때에는 남편만 보면 되었는데 결혼은 집안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는 것부터 결혼을 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저희 집에서 남편을 반대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지만 남편의 집안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집과 달리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만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일 한 번 해보지 못한 전업주부셨고 시아버지께서는 건축 일을 하셨는데 일용직 일꾼들을 담당하는 반장이셨습니다. 노가다를 하시는 거였어요. 직업에 아무리 귀천이 없다고는 하나 저희 부모님은 눈에 차지 않아 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의 크기가 크지 않았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몇 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시댁 쪽에서는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한 푼도 지원해 주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해서 연봉이 상당하기도 했고 남편이란 사람 자체가 순수하고 자상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더니 제 끈질긴 설득에 저희 부모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부터 삐걱대기 시작하였거든요. 제 부모님께서는 저희 집 쪽에서 하는 첫 결혼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호텔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업적으로 체면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었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사치스럽다고 하시며 화를 내시더군요.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호텔은 너무 과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치라고요? 사치는 지출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나 쓰는 말이겠죠. 저희 집에서는 전혀 사치가 아닙니다. 하시며 맞받아치셨습니다. 시댁에서는 호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홀 대관비가 100만 원밖에 하지 않는 동네 예식장을 언급하며 저희 집을 비꼬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경제적으로 아낄 수 있으면서 굳이 호텔을 왜 고집하시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상견례 날은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멱살만 잡지 않고 욕을 하지 않았을 뿐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성을 지르며 이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최선을 다해 양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친정에서 제 명의로 집을 사주셨고 남편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을 담당했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생략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많이 준비를 해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생략하자 하더군요. 저희 측에서 원하는 대로 호화로운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고 축의금 또한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축의해 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제가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편 쪽이 기울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자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서 제 결혼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식인 1부와 파티인 2부에 입을 드레스를 2벌 대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가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과 지인들의 차이가 나다 보니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 사실을 시부모님들도 인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를 고르는 내내 시어머니께서 아가씨와 함께 절 쫓아다니면서 초를 치시더군요. 참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사치스럽다 사치스러워. 예, 그건 너무 파여서 천박해 보이잖니. 비싸면 전부니? 돈 많으면 다 한 줄 알았는데 넌 우아하지가 않고 천박해 보이잖아. 시어머니가 제게 궁시렁거리는 것도 짜증이 났는데 또 결혼이 어그러질까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도 거들고 나서더군요. 새언니, 결혼하면 예물, 예단? 그런 거 저는 명품백 해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새언니네 돈 많으니까 그 정도는 제게 해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새언니, 저도 한복 맞춰야 하는데 명품으로 해주세요. 남편보다 고작 4살 어린 아가씨는 한술 더 뜨면서 제 인내심을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바른 말로 대꾸를 해도 소용이 없더군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아주 가진 것 있다고 기센 것 좀 봐라. 남편도 잡아먹겠네 잡아먹겠어.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찌질하시네요. 더럽고 치사해서 돈 많다고 유세 떨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절 탐탁치 않아 했고 저보다 어린 아가씨는 속을 긁는 말들만 했습니다. 결국 제가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건가 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그런 순간들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이러지 않으시기로 했잖아요.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해오면 미안해서라도 잘해준다는데 어머니는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못 건드려서 안달이세요?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로 하시라고요. 야, 너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버르장머리 고쳐. 지금 새언니 될 사람한테 그게 대체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예의 바르게 굴지 못해? 남편이 화를 내면 두 모녀는 입을 삐죽일 뿐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일순간 조용해지긴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제 친정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혜진이보다 많이 부족한 놈인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저 정말 혜진이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장모님과 장인어른보다 혜진이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혜진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요. 꼭 혜진이 행복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간섭도 하지 못하게도 막겠습니다. 지금처럼 혜진이가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그런 변치 않은 모습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끝없는 노력에도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혼 초에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정말 매일같이 드나드셨습니다. 정말 매일이요. 남편은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일과 생활의 밸런스들을 회사에서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면 퇴근을 했고 퇴근 이후 취미생활까지 즐길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반면 저는 매일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8시 전에 출근을 해야 했고 야근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제 평균 퇴근 시간은 못해도 오후 7시였고 야근을 하게 되면 새벽에 오면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회사 숙직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벌었는데 일하는 시간이 더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남편이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저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퇴근을 하고 난 이후 매일 헬스장에 들러 운동을 했고 제가 일찍 퇴근하게 되는 날이면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저를 데리러 왔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집에 들어오면 저희 부부를 기다리는 것은 불 꺼진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계신 시어머니셨죠. 초반에 정말 기겁하며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그 시간에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온 이유는 딱 하나, 절 괴롭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넌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이래서 애를 낳으면 제대로 기르겠냐는 말이야. 우리 아들보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지금 집에 들어와? 얘, 너만 일하니?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고 자빠졌지 아주. 냉장고 열어봤는데 너 우리 아들 밥은 차려주니? 창틀에 먼지 좀 봐라. 너 청소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화장실도 무슨 돼지우리니? 너희 침실도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루 종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도 거르고 회사에 출근하여 시달리다 퇴근하면 뭐하나요? 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독을 품은 시어머니셨는데 말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기 일쑤였고 결국 저희 부부의 사이에도 점차 대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과 결혼 이후 계속해서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선을 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괴롭혀서였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댁에다가 그만 좀 하라고 화도 내고 윽박도 지르고 달래도 보고 해보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것도 문제였고 명백하게 시댁 측 잘못으로 제게 미안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연속적인 것에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남들은 달달한 신혼생활을 한다는데 저와 남편은 결혼 이후 점점 서로에게 냉정해져 갔습니다. 저도 점차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그런지 남편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고 남편도 그런 제 짜증을 더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가씨를 정말 오냐오냐하며 기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우리 공주 하시며 어화둥둥 예뻐하셨고 남편도 4살 어린 아가씨를 무척이나 귀여워했습니다. 이미 아가씨는 시댁의 유일한 귀염둥이이자 애교쟁이였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귀여운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아가씨는 시댁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혼이 제대로 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만 받아서 그런지 정말 버릇이 없었고 이기적이었죠. 그러다 결국 일을 치게 된 것이었고요. 그날은 남편과 제가 동시에 출장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출장이 잦은 직종의 일을 하지 않고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데 시기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들 대로 줄어든 사이였고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4일간의 출장을, 저는 5일간의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출장을 나갔을 때는 5일로 일정을 잡아도 조금 빡빡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미팅을 하고 일을 진행시키니 상대 측 쪽에서 저희 회사의 조건을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더군요. 그래서 5일 동안 일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 출장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남은 일정 동안 관광을 하자고 결론이 났지만 저는 그럴 바엔 일찍 돌아가서 쉬어도 되겠냐고 팀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그때 또 몸살 기운이 조금 있었기 때문인지 팀장님은 제 비행기 표만 바꿔서 흔쾌히 먼저 출국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일도 빠르게 또 잘 끝났겠다. 일찍 집에 가서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밀어놓은 집안일을 제가 싹 해놓고 싶더군요. 점차 부부간의 대화도 줄어들게 되니까 저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일 돌아올 남편을 놀래켜주기 위해 장도 보고 룰루랄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절 반긴 것은 제가 출장 가기 전 싹 치워놓았던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고 해도 집을 비운 3일간 끽해봤자 먼지만 쌓였어야 할 집일 텐데 묘하게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기분 탓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벼운 몸살 기운과 줄곧 신경을 쏟아부었던 출장권 때문에 제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별것 아니겠지 하면서 장본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다 놓은 과일이 정말 줄어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의아한 정도였습니다. 장본 음식들을 정리하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소파 위에서 빨간색이 살짝 도는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제 머리는 평생 동안 검은 생머리를 유지했고요. 점차 저도 흥분하기 시작했는지 청소하는 손짓들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머리카락들은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실, 서재, 옷방 뿐만 아니라 결국 부부 침실의 침대 위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방에 보관해 두었던 제 명품백 2개도 함께 사라졌더군요. 아끼는 명품 옷들도 몇 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부부 침실에 놓여진 휴지통에서 사용된 흔적이 가득한 피임 기구가 나타나는 순간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고 연애 때보다 못해도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내가 출장 간 사이에 그 시기를 노려서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신혼집에 게다가 부부 침실에까지 들일 수 있나 싶어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이 출장이 있다는 사실이 거짓말 같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퇴근을 하지 않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는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일단 증거들을 따로 보관해두고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남편이 제게 말한 출장 일정이 끝이 나던 날 남편이 귀가를 했더군요. 그런데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는 체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출장을 마친 척하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는 체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끄끄거리면서 말도 못하며 서럽게 우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무척이나 놀라는 듯 했습니다. 제게 서둘러 달려와 왜 우는 것이냐며 늘 그랬듯 다정하게 저를 달래주더군요. 저는 오히려 더 엉엉 울 뿐이었어요. 남편은 결국 제게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울어? 말을 좀 해. 하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화를 내며 다다다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 제일 나빠. 어떻게 나한테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모자라 침실에서 그걸 내가 발견하게 해? 나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다가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그 방법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는 거냔 말이야. 아까부터 울고 다짜고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저는 제게 사과를 하며 설명을 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기만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결국 씩씩 울다가 남편에게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사용된 피임기구와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들을 보여주며 화를 냈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거야? 나쁜 놈.
당신이 내게 이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냔 말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이혼해. 이제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이야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집 침실에서 나온 거 맞아? 여보, 나 정말 출장 갔다가 지금 막 돌아온 거야. 너무 놀란 저는 울음을 뚝 그쳤고 남편은 제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점차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며 남편에게 왜 일찍 귀국했고 집에 와서 보게 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남편과 제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제게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사진들의 위치 정보와 찍은 시간들을 보니 정말 신혼집에 없었던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저 또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이 찍힌 것으로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 낯선 남녀가 저희 집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남편이 월패드에 다가가서 이것저것 조작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제 명의로 된 이 신혼집이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최신식 월패드가 집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저희 집에 오는 자동차의 번호판들이 촬영이 되고 현관문에 있는 작은 카메라를 통해 누가 집에 드나드는지조차도 전부 촬영이 되는 기능이 있더군요. 당연히 저희가 집을 비웠던 며칠도 저희 신혼집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전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가씨였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떠나고 4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신혼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2시간이 또 지나자 연인으로 보이는 남자의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저희 호수를 호출했고 그들은 다음 날 저녁에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점심즈음에 제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월패드에 찍힌 영상들을 보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 또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연속이 되어 말문이 턱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아가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월패드에 찍힌 영상들을 모두 휴대폰으로 옮긴 뒤 저를 데리고 시댁에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아니 혜진아, 나 할 만큼 했어. 나는 대체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겠다는데 우리 집이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그냥 우리 집 연을 끊을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절대 못 살아. 혜진아, 이번 한 번만 나랑 같이 가주라.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거실로 영문도 모르는 듯한 시부모님을 불렀고 아가씨도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궁금해하는 가족들의 말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 휴대폰을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했고 저희가 본 월패드 영상을 틀었습니다. 사색이 된 아가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남편은 제가 찾은 증거들을 아가씨 발 근처에 내팽개치며 화를 냈습니다. 너 돌았구나.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어머니랑 아버지도 아셨어요? 얘가 저랑 혜진이 출장을 간 사이에 자기 남자친구 저희 신혼집에 불러서 외박하고 이딴 개짓거리 한 거? 이거 저희 침실 쓰레기통에서 혜진이가 발견한 거예요. 혜진이는 제가 불륜을 한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너 정말 오빠 신혼집에서 그런 짓거리를 했니? 아니야 오빠.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세연이가 바람피고 발뺌한 거란 생각은 안 들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이것도 가족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여기 온 이후 인연 끊으려고 온 거예요. 혜진이 그만 괴롭히라고 제발 우리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도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 어떻게 아냐고요? 저 더 이상 이렇게 혜진이한테 스트레스 주고 상처 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사도 갈 거고 휴대폰 번호도 바꿀 거예요. 저랑 혜진이 회사에 찾아오시면 경찰 부를 거니까 이제 각자 삽시다. 시부모님은 빠르게 전개되는 충격적인 상황들에 충격을 금치 못했고
아가씨는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절 향하더군요. 다짜고짜 달려들어 제 뺨을 내리치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하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구석에 내몰린 상황에 신우이는 당황을 한 것인지 정신을 놓은 것인지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더군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게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했잖아. 네가 오빠를 나한테서 뺏어갔잖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네 욕을 얼마나 해서 겨우 시집살이나 당하게 만들었더니 이딴 것들을 찾아와서 감히 나에게 따지려고 했단 말이야? 가만 안 둘 거야. 신우이는 중얼중얼거리며 무섭게 읊조리더니 화병을 들어 제게 내려치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깜짝 놀라 아가씨에게 매달렸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빠르게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고 여동생은 경찰차를 타고 가게 되었고 시아버지께서 보호자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만 남게 되었죠. 남편은 놀란 저와 시어머니를 위해 물을 한 잔씩 마시게 하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작정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들고 결혼해서 저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집에다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아가씨에게 따로 시부모님을 제외하고 저를 소개받아서 좋은 여자인지 먼저 보라고 했더군요. 아가씨는 알겠다고 한 이후 저를 만난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자마자 제가 아가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고 가난한 티를 내냐고 박장대소를 했었다고 그랬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집도 사서 가는 거니까 설설 기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 쥐뿔도 없는 집안이라고 비하도 했다고 시부모님께 말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남자친구의 여동생인데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연애를 반대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기에 저는 아가씨를 소개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견례를 하던 날 처음 만났었고 그 이후로도 저희 집에 아가씨가 말도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 감 넣어라 배 넣어라 할 때를 제외하고 따로 만난 적도 하물며 스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가씨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더욱 제가 아가씨를 하대했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가져오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싹 비웠는데 그거를 시부모님께 제가 이딴 것을 반찬이라고 가져와서 으쓱거리는 꼴이 참 얼마나 가짜는지 몰라? 안 그래 아가씨? 하며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다고 와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말문이 턱턱 막혔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잘못 알고 계시다며 모든 정보들을 수정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들이 전부 아가씨의 이간질 때문이었던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졌기에 집으로 떠났고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맡겼습니다. 그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니 남편이 조용히 모든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주었더군요. 남편의 강력한 주장으로 아가씨에게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검진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심각한 피해망상증이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 또한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빈집에 들어왔던 아가씨의 남자친구는 남편이 너무 괘씸해하며 벼르더니 주거 침입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보, 시간이 괜찮으면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하는 건 어때? 하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나가지 말까 고민도 했었으나 무슨 소리를 할지 궁금해서 식사 자리에 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식사 자리에 나갔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혜진아, 내가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것들 다 안다. 며느리여도 너 또한 남의 집 귀한 딸인 거 나도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네가 없이 사는 우리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걸로도 모자라 비웃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눈이 뒤집혔단다. 그래, 우리 또한 딸아이 말만 믿은 것이 죄여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정말 죄가 없겠니? 그동안 상처 줘서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사과가 염치 없게 느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렀단다. 혜진아, 엄마인 내가 딸아이 잘못을 빠르게 알아차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한들 우리가 잘한 행동이 없어서 면목이 없어.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으마. 2번 다시 간섭도 하지 않으마. 우리가 모두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구나. 딸아이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네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게. 약속하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고 결국 저 또한 그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며 잘못했다고 비는 2분의 모습에 저 또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2분 또한 아가씨의 이간질에 속아 저를 그렇게 대하셨던 거니까 어찌 보면 가해자이지만 아가씨가 만든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참의 눈물의 화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건네었습니다. 그건 목돈이 담긴 통장이었어요. 새아가, 내가 통장을 줘서 네가 받은 상처들을 돈으로 무마시키려고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말렴. 이건 우리 부부가 주는 선물이야. 정말 널 위한 것이란다. 진짜로. 우리가 말없이 들이닥쳐도 항상 취미로 만들었다며 간 만든 빵들을 내어놓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었어.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차릴까요? 하며 농담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 걸렸었단다. 우리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본격적으로 제빵 공부와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도전해보렴.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제발 받아달라며 사정을 하셨고 남편 또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저희 친정에서도 그간의 사정을 알고 조금 도와주셔서 그런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견례 때 있었던 상황들 또한 양가에서 서로 죄송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저 또한 회사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 있게 되자 저 또한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서 그런지 남편과의 사이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제 카페를 열기 위해 많은 레시피들을 연구하였고 그렇게 개업한 제 카페는 무척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케팅을 잘 해서인지 지금은 줄을 서지 않으면 사지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도중에 저희 딸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한창 자리를 잡던 바쁜 시기에 아이가 찾아와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저를 유리구슬을 다루듯 애지중지 여겨서 그리 힘들게 임신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출산 이후 알바생들을 많이 고용해 일의 비중을 저도 조금씩 줄여나가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덕분에 지금처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선물이라고 주신 목돈으로 가게를 구했고 그 말대로 지금의 베이커리 카페는 제게 선물 같은 곳이거든요. 게다가 지금도 시댁에서 육아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시누이 또한 증세가 많이 호전이 되었고 제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시누이에게 괜찮으니까 함께 노력하자고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제 딸아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시누이에게 조카 또한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이제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돌아와서 참으로 기쁩니다. 식구들이 어렵게 찾은 평화가 매일 지속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친정과 시댁 가릴 것 없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만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